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352쪽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나와 있죠. 자, 금융론에서 이제 어려운 파트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도 일단 필요한 부분을 밑줄 그어 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의 리치에 의해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의 중간에 보셨을 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저당 담보증권 즉 MBS에 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 등으로 운영하여 얻어진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 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며 오른쪽에 보면 뮤추얼 펀드라고 할 수 있다. 여기 밑줄 긋고 그 다음 가로 2번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요, 두 번째 줄의 중간을 보면 리츠에 투자하는 것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으므로 배당 이익과 주식의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원금의 손실 가능성도 있다에 밑줄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의 리츠의 종류를 보면요, 여기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전혀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 대목이고, 자, 오른쪽 내려오시면 353쪽 아래에 3번의 가로 1번 기업 구조 조정의 수단, 또 가로 2번에 소액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의 제공.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서 이제 가로 4번에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용이하고 수익률이 안정되란 말 나와 있죠. 제목 정도만 밑줄 그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나오는데 여기부터가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설명은 드릴 수 있겠지만 실제 시험에 나오는 대목은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법의 규정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모두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것을 골라서 밑줄 그어 드릴 테니까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가로 1번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보면 가로 2번에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일단 앞글자 자기, 위탁, 기업 그렇게 동그라미 좀 쳐보세요. 자기, 동그라미 1번에 자기, 2번에 위탁, 3번에 기업 여기에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이때 자기는 옆에다가 보시면 실체형 회사라고 쓰세요. 자기 옆에다가 실체형 회사. 그리고 위탁과 기업은 묶어서 명목형 회사. 자, 명목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쪽 넘어오시면 가로 3번에 법인격 나오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 또 동그라미 2번에 이 법, 여기서 이 법이란 건 뭐죠?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겠죠.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밑줄. 또 동그라미 3번에 중간에 보면 상호의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 정도 밑줄 그시고, 자, 가로 2번에 설립 및 영업인가를 봤을 때 동그라미 1번 보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 동그라미 2번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자, 동그라미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위탁과 기업은 설립 자본금이 3억 원. 자, 그 다음 쭉 내려오시면 등록까지는 필요가 없겠군요. 자, 넘겨볼까요? 가로 4번의 최저 자본금도 잘 물어보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자기는 70억, 위탁과 기업은 50억 나와 있고요. 자, 가로 6번에 보세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의 임원을 둘 수가 없다는 말 나오죠. 이건 기업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주로 위탁을 써놓고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고 쓰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는요.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의 임원을 둘 수 있다고 해서 틀리게 만드는 게 일반적 패턴이에요.
그 다음 가로 3번 주식 발행에서 가로 1번 주식 공모를 보게 되면 주식 공모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일반 청약이라고 쓰세요. 일반 청약. 그러니까 일반 청약은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 발행되는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는 말 나오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 끊고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의 오른쪽 보면 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선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 기간은 99%가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주식 공모만 2년입니다. 그 2년 나왔죠. 2년의 돈을 치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기간은 전부 6개월이에요. 얘만 2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건 100분의 30이에요. 100분의 30이면 30%라고 말을 바꿔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기출문제에 보면 100분의 50이다, 뭐 20이다 이렇게 숫자를 바꾸는 겁니다. 유념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예외 조항도 많겠지만 예외까지 물어보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걱정할 거 아니에요. 자, 오른쪽 넘어와 보세요. 가로 2번에 주식 분산 나왔죠. 제목 있죠? 예, 주식 분산 옆에다가는 이렇게 쓰세요.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주주 1인당 주식 소유의 한도. 자, 쓰셨죠? 자, 그래 놓고 본문을 보면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자, 1번에 자기관리가 있고 2번에 위탁관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 위아래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자기든 위탁이든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끊고 두 번째 줄의 오른쪽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는 말 나옵니까? 예, 그것은 자기와 위탁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 문제를 풀 때 요령이 뭐냐면 문장 속에서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 이 말 나오면 아 이거 주식 분산이다. 이건 개념을 잡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는 무조건 정답 뭐다? 50이에요. 50%인데 또는 100분의 50이거나 50%가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꼭 무슨 자기는 50이고 위탁은 3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꿔서 내는 경우 많으니까 이것을 유념하시면 돼요. 물론 동그라미 3번에 주식 분산 예외가 있지만 우리 예외까지는 안 건드려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가로 3번에 현물 출자 나오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은 무조건 밑줄 그시길 바래요. 자, 동그라미 1번은 다 밑줄 그시면 되겠고,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가로 4번에 주식 상장 나와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 끊고 두 번째 줄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는 지체 없이 끊고 그 어디에요? 세 번째 줄 주식을 상장하여야 한다는 말 나오죠. 이렇게 딱딱 끊어서 밑줄 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업무 나오는데 업무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가로 2번을 보시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 운용 전문 인력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거기 첫 두 번째 줄에서 오른쪽 보면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5명 이상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는 말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보면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것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와보세요. 가로 6번에 부동산의 처분 제한 나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 나옵니까? 그런데
이건 조심할 게 뭐냐면 법에서 정한 건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그랬잖아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합법이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법에서는 범위를 정해 놓은 것뿐이지 대통령령에서는 1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법률 조항에서는 뭐다? 5년의 범위 내라고만 했지 5년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령에서 들어가면 국내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이건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건 1년 이내 처분할 수 없다고 써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억 어떻게 돼요? 법에서는 5년의 범위를 정한 것이고 대통령령에서는 구체적으로 1년 이내 처분할 수 없다는 구체적 규정이 있다라고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 가로 7번에 자산 구성 나와요. 그럼 부동산 투자 회사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맨 오른쪽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말 있어요? 예, 그렇게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 뒷장을 넘겨보시면 뭐 증권 투자 뭐 다 필요 없어요. 자, 가로 9번의 배당 보세요. 배당을 보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상법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말 있습니까? 근데 100분의 90 이상이니까 수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삭제될 말이 뭐냐면 거기 왜 세 번째 줄에 보면 자기 써놓고 2018년 12월 30일까지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2019년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2019년 아니냐고. 그럼 이 법은 사법 사문화된 법이죠. 이미 한시적 조항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2018년 말일까지만 적용된 조항이었으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하시면 돼요. 됐죠? 자, 나머지 거 굳이 잘 볼 거 없고 오른쪽 넘어와 봐요. 가로 10번에 차입 및 사채 발행 나와요. 예, 그런데 거기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 세 번째 줄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동그라미 2번 원칙은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번째 줄의 중간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가 있다면 그때는 자기 자본의 10배의 범위까지도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다. 구분해서 기억합니다. 원칙은 몇 배죠? 2배. 예외는 10배. 근데 이것도 주로 어떻게 물어보냐면 지금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그랬잖아요. 근데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서 출제자가 이사회 뭐 이렇게 바꾼다고. 주주총회지 이사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시길 바래요. 자, 합병 같은 거는 가볍게 읽어보시고 투자 보고서 공시도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밑줄 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제가 앞서서 언급을 한 것처럼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주로 나오는 건 지금 밑줄 그었던 법 규정이 거의 99%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방금 전에 밑줄 그었던 걸 중심으로 자꾸 보시고 익히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법 조항은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부동산 투자 회사를 줄여 가지고 리츠라고도 하고 또 투자 회사란 말 대신에 투자 신탁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구조를 따져보기 전에 결론적으로 압축을 하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성격상 소구좌,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구자의 의미는 뭐냐면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는 점에서 소구자가 되고, 지분형이란 말은 여러분 왜 저번 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실까 모르는데 왜 부동산 금융의 종류 볼 때 지분금융, 부채금융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때 지분금융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뭐 조인트 벤처, 뭐 신디케이트, 뭐 공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펀드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그 종류 외워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지분형이란 말은 그런 지분금융에 속한다. 즉
원래 지분금융은 목적이 뭐예요? 이자를 받아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배당받는 게 목적인 경우가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그래서 지분형이란 말은 투자자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자는 투자를 통해서 이자를 받아먹는 게 아니라 수익을 배당받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분금융에 속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 간접투자. 그럼 간접투자의 반대가 뭘까요? 직접 투자인데, 여러분이 만약 땅이나 건물 이런 걸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직접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가나 건물, 뭐 토지 등의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상태로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직접 투자예요. 그럼 직접의 반대가 간접이니까 직접 소유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조금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규모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는 거지 부동산 자체를 보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이 아니라 뭐다? 간접 투자 방식이다. 이거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는 주로 다 써놓고 마지막에 간을 직, 그러니까 간접인데 직접, 그 한 글자 바꿔가지고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럼 볼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투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 대상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구조는 대단히 복잡하지만 그 복잡한 구조를 모두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요. 그럼 투자자들이 이 발행된 주식을 돈을 주고 산다는 거죠. 그럼 자, 투자자들은 주식을 돈을 주고 매입한다면 투자자는 당연히 성격상 주주에 해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투자자가 주식을 샀다는 건 그 주식의 매입 대금 또는 자금이 부동산 투자 회사로 공급된다, 모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회사의 전문 인력, 보통 투자의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어디에 투자하면 좀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투자 대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 대상은 단순히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이 부동산 관련 증권의 대표가 우리 저번 주에 왜 MBS라는 건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가 3월 달에 한다라고 했고, 일단 MBS의 종류에 뭐 MPTS다, MPTB, MBB, CMO가 있다, 밑줄은 그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증권 등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등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그 수익을 또다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 바로 뭐다? 부동산 투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가지고 제가 문장을 만들어 볼 테니까 천천히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 관련 증권 및 부동산 관련 대출 등에 투자하여 획득한 수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이다. 아시겠어요?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의 구조와 의의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씩 제가 떼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은 결국은 부동산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주식을 샀잖아요. 그러면 일단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첫째,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둘째, 부동산 자체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직접 투자다, 간접 투자다. 간접 투자 방식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원래 부동산 투자 회사는 지분 금융이니까 수익의 배당이 목적인 거 맞죠? 근데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내다 팔아서 그 주식의 매매 또는 양도 차익도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끊었을 때 이런 말 가능합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배당 수익은 물론이고 주식의 매매 차익도 향유할 수 있다. 맞습니까?
또한 지금 저 구조를 통해서 보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결국 주식에 대해 투자한 셈 아니냐. 그러면 주식 투자는 원금을 보장해 주던가요? 주식 투자가 원금 보장합니까? 안 하죠. 그럼 어떤 말 나옵니까? 그럼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부담한다. 맞잖아요. 아니 주식 투자가 원금 보장해요? 왜들 저번 주부터 명절 안 돼, 명절을 지나치고 나서부터 백지가 되어 왔어요. 앞으로 명절 때도 일하지 마시고 공부하고 계셔요. 자, 다시 한번. 아니 너무 얼어 계신데 주식 투자는 원금 보장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잘하면 대박이지만 잘못하면 쪽박이란 말 쓰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럼 봐봐요. 형태상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게 아니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가 된 거니까 원금 보장 안 되죠. 그 원금 보장 안 된다는 걸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부담한다. 스스로 위험을 안고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부동산 직접 투자자라고 한다면 상가나 건물, 땅을 갖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려면 땅이나 건물, 상가를 팔아야만 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고가품이고 고가품의 경우는 거래 성립이 쉽지 않잖아요. 그럼 직접 투자자들은 그만큼 투자 원금의 회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 간접 투자자들은 주식만 팔아도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유동성이 풍부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이 쉽게 거래가 돼요? 주식 거래가 쉽잖아요.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부동산 직접 투자자에 비하여 부동산 경기 침체 시 투자 원금의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맞잖아요. 부동산 팔아서 원금 건지는 것보다 주식 팔아서 원금 건지는 게 훨씬 쉽지 않느냐. 맞습니까? 근데 이런 말이 왜 줄줄 나올까요? 이미 다 나왔던 말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 입에서. 그 유명한 15회 때. 그러니까 15회 때 지문은요, 지금 봐도 후덜덜이에요. 그만큼 어려웠던 문제들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봐요. 만약 이게 직접 투자라면 우리 부동산이 고가품이니까 뭐 속된 말로 학고방이라고 해도 억 단위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접 투자자들은 억 단위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하니까 단돈 몇백이나 몇천만 가지고 있어도 대규모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그건 결국 부동산 투자 기회가 보장이 된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면 가능한가요?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인 부동산 투자 회사가 활성화되는 경우 부동산 투자 방식이 직접 투자에서 간접 투자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 또는 소액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맞아요? 오케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구조 파악하면 간접이구나, 주식이구나. 그럼 몇 억 필요 없다. 몇 천만 가져도 투자할 수 있어. 그럼 소액 투자자 투자 기회 확대되겠구나.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바로바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구조 파악이 되는 순간에 굳이 외우는 게 없어도 그 문장 해석이 되고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됐어요? 이것이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조심할 건 뭐냐면 투자 대상이 단순히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증권과 대출 등에 나누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무슨 투자가 돼요?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럼 분산 투자의 목적은 수익을 높이는 데 있어요?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요? 위험을 줄이니까 어떤 말 나온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 시 다른 투자 방식에 비해서 투자 위험이 낮다 또는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또한 전문 인력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근데 그런 격가지 같은 말까지도 뭐 기억할 머리가 좀 아파지니까 이건 지금 서비스로 얘기한 것 뿐이고 굳이 거기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됐죠?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는 실체형이고 위탁과 기업은 명목형,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실체형 회사, 이 말은 실제로 회사가 있다 이 뜻이고, 명목형, 이 말은 실제로는 회사가 없다, 즉 법률상으로만 회사가 있다, 또는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만 회사가 존재할 때 명목형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럼 생각해봐요.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가 있으면 임직원을 고용할 수 있죠. 그럼 고용된 임직원에 의해서 직접 스스로 투자 자산의 관리 운영 업무가 수행되는 거 아니에요? 끝. 그럼 위탁과 기업은 회사 없죠. 서류상으로만 있잖아요. 그럼 본점 외에 지점 설치할 수 있기 없기? 없기. 그리고 회사 없으니까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에 임원을 둘 수 있기 없기?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 법조문을 외우기 전에 구조를 파악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 보세요. 이 제목도 보시면 말이죠. 위탁이잖아요. 그럼 위탁이란 말이 뭐예요? 내가 한다, 남한테 맡긴다. 남한테 맡긴다고 이미 나는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남한테 맡기고 있다 라고 나는 자백을 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 여러 수험생들은 위탁 써 있는데 뭐 투자 자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회사라고 써 있으면 가만 이게 위탁인가 뭔가 헤맨다는 건 제목을 안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위탁이란 말은 내가 하는 거다, 남에게 맡기는 거다. 그럼 맡긴다는 말을 써놨으면 문장 속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 말 문장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결국 뭐냐면 법이라고 해서 법조문을 그대로 외우고 있으니까 외운 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조심하실 것. 그러니까 저는 별도로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자기, 좀 봐봐요. 내 자기는 누가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근데 위탁은 맡김.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굳이 법조문을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은 법이 그렇다는 걸, 주로 나오는 그 법조문을 밑줄 그어 놨으니까 자주 반복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 끝. 그 다음에 362쪽 넘어가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나와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요것도 일단 필요한 거 밑줄부터 그어놓고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1번 의에서 보면 동그라미 1번에서 첫 번째 줄 중간,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밑줄 걷죠. 근데 여기서 현금 흐름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 현금 흐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수익성. 자, 점 찍고 사업성. 그러니까 이게 출제하는 사람마다 말이 달리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다, 사업성이다, 수익성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바탕을 두는 금융기법이란 말 있지요. 자,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어떤 말 나와요? 그 두 번째 줄의 맨 오른쪽,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모 기업의 현금 흐름과 분리하여 프로젝트의 도산이 사업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금융기법이란 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자, 동그라미 3번에 보게 되면 3번은 필요 없고, 자, 4번을 보시면 프로젝트의 경우, 자, 첫 번째 중간, 금융기관으로서는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다는 말 나오죠. 자, 그 다음 2번 특징 보세요. 자, 비소고 또는 제한적 소고금융 밑줄 그어놓고, 자, 오른쪽 와보세요. 오른쪽 넘어오시면 동그라미 2번에 채권자, 즉 금융기관은 채권 상환을 프로젝트의 자산 및 현금 흐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의 자산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세 번째 줄 중간 프로젝트가 도산하더라도 사업주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비소구 금융이다. 오케이?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에게 일정 수준의 부담을 요구하는 제한 소구 금융의 성격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가로 2번 부외 금융 보게 되면,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첫 번째 중간 사업주와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 자금을 제공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므로 사업주의 대차 대조표에 대출금이 계상되지 않아서 사업주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외 금융의 성격. 자, 그 다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두 번째 줄의 중간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재고. 자, 가로 3번에 복잡성 나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줄의 중간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다양한 종류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끊고, 맨 아랫줄 금융 절차 또한 복잡하다는 말. 자,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가로 4번에서 두 번째 줄의 맨 오른쪽 금융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여러 발생 가능한 위험도 크기 때문에 맨 오른쪽 높은 금리와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말 나오죠. 또 가로 5번에 위험 배분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가로 6번 철저한 자금 관리에서, 자 요거는 뒷장을 넘겨 보셔야 되겠군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지금 PF에서 대출 금융기관은 맨 오른쪽 결제 수탁 계정. 그러니까 중개사법 배울 때 에스크로라고 들어봤어요? 에스크로 어카운트. 그렇죠? 그 에스크로 계정을 설치한다는 말 밑줄 그셔야 됩니다. 자, 가로 7번 독립된 회사의 설립 그랬을 때 얘는 동그라미 1번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의 설립은 끊고, 두 번째 줄에 사업주의 도산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말 나오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3번의 신디케이션은 아니 보셔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물어보질 않아요. 자, 이제 PF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약자로 줄여가지고 프로젝트의 P와 파이낸싱의 F를 따서 PF 금융기법이다 또는 금융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목이 곧 내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뿐 아니라 개론 어느 파트를 막론하고 프로젝트 이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 대규모 개발 사업. 자, 프로젝트는 어떤 뜻이에요?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을 뭐라 그래요? 프로젝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단적으로 그 광안대교를 비롯한 큰 교량을 만든다든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등이 모두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파이낸싱 자체, 그럼 우리 길을 걷다가 무슨 파이낸스, 뭐 파이낸셜 이렇게 들어가면 그 건장하게 계신 분들이 왜 돈 빌리러 왔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낸싱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자금 조달, 금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수단 또는 기법을 우리 뭐라 그래요? PF다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PF가 일반적인 금융수단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 보통의 경우는 뭐 이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입자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PF 쪽은 그 차입자의 신용이나 또는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해당 프로젝트, 즉 그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제가 아까 수익성, 사업성 그랬잖아요. 이것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금융수단이 바로 PF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닌 수익성이 담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알으셔야 돼요. 첫째, 장점, 긍정적인 부분은요.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가 빈약하거나 차입자의 신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선진적인 금융수단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런데 대출기관, 금융기관, 은행 입장에선 아무런 물적 담보 없이 그 개발사업으로부터 예상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성만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금융보다는 위험이 클까요? 작을까요? 위험이 커요. 그럼 무조건 요령 은행 입장에서, 대출기관 입장에서 위험이 높으면 무조건 금리를 높게 낮게. 그래서 PF는 일반 기업금융에 비하여 높은 금리와 수수료를 요구하고, 그 결과 이 PF 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성공이 되어진다면 대출기관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 이제 PF의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사업주가 있어요. 사업주가 있고 프로젝트 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도 밑줄을 다 그어봤지만 나중에 복습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 프로젝트 회사라고 하는 건 사업주가 직접 어떤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특정 개발 사업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명목형 회사를 프로젝트 회사란 말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프로젝트 회사는 성격상 특수법인에 해당이 돼요. 특수법인을 설립한다.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에서 어떤 말도 있었냐면 대부분은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특수법인을 설립한다고 말은 바꿔놓은 적도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 회사는 특수목적 회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자, 특수목적 회사는 특수 스페셜 목적 퍼포스 회사 컴퍼니라고 해서 SPC의 성격을 갖는다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은 되게 어려워 보이죠. 뭐냐, 야 이거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고 예컨대 광안대교를 만든다고 하면 광안대교를 만들 목적으로만 설립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수하지 않느냐, 일반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회사는요, 생각해봐요. 광안대교를 만든다고 할 때 이 프로젝트 회사는 그 광안대교라는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만 존속하는 거지, 대교가 만들어진 뒤에도 계속 회사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개발 사업의 완성 시까지만 존재하니까 수명이 영속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한시적 회사예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실체형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 명목형이니까 그 서류상 회사가 되는데 서류상 회사를 영어 약자로 뭐라 그래요? PC. 예, 페이퍼 컴퍼니. 자, 그렇죠? 예, 서류상 회사다 또는 명목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PF의 이제 구조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특정 개발 사업을 수행할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주가 그 개발 사업, 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설립하는 회사가 프로젝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쁘게 말하면 사업주의 모기업과 분리되는 독립적인 회사를 설립한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독립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는 법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법률이 됐건 간에 학문이 됐건 간에 독립이란 말은 나왔다 그러면 상호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의 뜻입니다. 무관하다. 따라서 이때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는 서로 인연을 끊었다는 의미가 돼요. 서로 관계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만약 이 프로젝트가 망할지라도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영향을 준다 못 준다, 그게 독립이에요. 그럼 뒤집어서 사업주가 망할지라도 프로젝트에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한 이 독립, 무관하다는 말을 상호 간의 연을 끊었다는 관점에서 신용, 절, 연의 상태에 있다라는 말도 씁니다. 절, 연, 끊을 절, 인연, 연. 인연 끊었다,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어때요? 대규모 자금 조달을
수익성을 담보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프로젝트 회사가 대출 기관을 찾아가서 그 프로젝트 즉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구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보세요. 이 대출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건 차입의 주체 또는 채무자는 사업주인가요? 프로젝트 회사인가요? 프로젝트 회사란 말이에요. 왜냐? 이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회사와 사업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인연을 끊었다. 아시겠죠? 그럼 결국 이 과정을 보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건 프로젝트 회사지 사업주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말이 나와요. 첫째, 프로젝트 금융 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입의 주체는 프로젝트 회사이다. 차입의 주체, 돈을 빌린 거 아시겠죠? 그럼 프로젝트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빚은 회사의 빚이지 사업주의 빚이 아니죠. 그럼 사업주의 어떤 대차 대조표를 비롯한 회계장부에 빚으로 부채로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사업주의 부채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사업주의 부채로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 도산 망한다 할지라도 채무자는 회사지 사업주가 아니니까 금융기관 대출기관이 사업주에게 네가 빚 갚아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비소구 금융이다. 아시겠어요? 비소구 금융. 사업주 개인의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를 비소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에게 일정 부분 그 부담을 갖게끔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제한소구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이 제한소구라고 했을 때 보통 출제가 될 때는 그냥 묶습니다. 어떻게 묶어내냐면 프로젝트 금융 해놓고 비소구 금융이나 제한소구 금융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렇게만 나오지 왜 제한소구니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의미를 물어볼 때 그 교재마다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어요. 약간 차이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건 회사의 빚이지 사업주의 빚이 아니니까 사업주에게 빚을 갚을 걸 요구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 여러분 대출도 일종의 계약인 거 아시죠? 그럼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이 사업주에게 연대 보증이 될 것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사업주가 보증인이 된 거니까 프로젝트 회사가 갚지 못하는 상황에선 보증인이 된 사업주가 나머지 빚을 갚을 의무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한소구 금융의 성격을 띈다. 왜 제한이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다 갚을 걸 요구한다면 전면소구지만 나머지 일정 부분까지만 빚을 갚을 걸 요구하는 게 제한소구다. 이렇게 설명하는 교재도 있고, 오케이? 또 다른 교재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래 이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때 그 대출의 상환, 채무의 변제는 그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과 현금 흐름 내에서만 상환 청구가 되고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이나 예상 현금 흐름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제한소구 금융의 성격을 띈다라고 설명하는 교재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재마다 다른 내용은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한다? 그냥 우리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차입자는 채무 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나 제한소구 금융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렇게만 기억해도 아주 훌륭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지금 비소금융이었잖아요. 그럼 분명히 사업주의 장부에 빚으로 올라가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부외 금융 효과가 발생해요. 이때 부는 앞에 장이 생략된 거거든요. 장부외 금융이 원래. 근데 장부라는 말을 쓰면 왠지 좀
좀 격이 떨어진 거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을 빼고 보통 부외금융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원래 사업주에게는 대출 한도가 500억까지였다. 500억까지였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사업주가 450억까지 대출을 받았대요. 그럼 아직 50억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건 프로젝트 회사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회사의 빚이 되는 거지 사업주의 빚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아직 사업주는 나머지 50억의 대출을 받을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 프로젝트 회사와는 독립하여 별도로 사업주는 또 다른 빚을 끌어올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걸 부외금융효과라고 말을 해요. 이해 안 가요? 다시 한번, 원래 사업주는 처음에는 500억의 대출을 받을 능력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까지 450억 정도를 대출 받았대요. 그런데 프로젝트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건 회사가 빌린 거지 사업주가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업주는 나머지 50억의 대출을 받을 능력이 남아있는 셈 아닙니까? 그럼 이때 사업주는 프로젝트 회사와는 별도로 또 다른 빚을 끌어올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걸 예쁘게 말하면 사업주에게는 부외금융효과가 발생하여 채무 수용 능력이 재고 높아진다. 또 다른 빚을 끌어올 능력이 커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반 대출보다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대출이 되면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이 높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런 물적 담보를 제공받은 것도 아니고 신용이 담보가 된 것도 아니고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성만을 담보로 했으니 얼마나 속된 말로 후달리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기업 금융에 비해서 프로젝트 금융의 금리는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근데 대출기관 입장에선 위험을 낮추고자 금리를 높이겠지만 돈을 빌린 입장에선 이자 비용 또는 금융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금융 비용, 돈을 빌린 입장에선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진다라고 말하는 거고,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개발 사업이 성공한다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해 가시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프로젝트란 말 자체가 대규모 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의 참여 주체, 개발 사업의 참여자, 또는 이걸 다르게 바꾸면 이해관계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규모라고 했잖아요.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면 당연히 참여자가 많지. 그게 적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이해관계인이 많아요. 그럼 이해관계인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해관계의 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절차가 단순할까요, 복잡해질까요? 복잡해져요. 그럼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위험이 높다 보니까 위험을 배분, 위험을 줄이려고 이해관계인 상호 간에 각종 보증과 보험을 제공케 한다는 거죠. 자, 각종 보증과 보험을 제공케 한다. 이 말은 위험을 줄이고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말과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안전장치가 여러 가지 겹겹이 마련되니까 다른 개발 방식에 비해서는 사업의 위험성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사업의 위험성이 작아져서 위험 배분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워낙 이해관계인 자체가 많은 데다가 각종 보증과 보험을 제공한다는 건 그 자체가 금융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묶어볼게요. 그럼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다수이며 각종 보증과 보험을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므로 금융 절차가 복잡하게 된다는 말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반면에 위험 배분 효과가 발생한다는 건 장점이 되는 거고. 오케이? 보세요. 그럼 절차가 복잡해 보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결국은
PF 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수행될 때 이 개발 사업의 신속성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래서 신속한, 그러니까 개발 사업의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 문장 속에서 PF가 나왔는데 신속한 개발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또한 여기 보세요. 각종 보증과 보험을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보증과 보험에 대한 각종 수수료도 대출기관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대출기관 입장에선 워낙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데다가 각종 수수료 수입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수행되고 성공이 되면 금융기관은 막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자, PF 끝.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362쪽의 특징에서 지금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 제목이 있었죠. 그 설명드린 거고, 오른쪽에 부외 금융에 대해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 복잡성 설명드린 거고, 높은 금융비용 설명드린 거고, 위험 배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금 관리는 무조건 PF 나오면 무조건 자금 관리 나오잖아요. 결론 하나밖에 없어요. 에스크로. 오케이? 에스크로가 뭐예요? 위탁 관리 계좌 또는 결제 수탁 계정, 똑같은 말인데 PF가 나오면서 자금의 관리가 나오면 뭐 사업주가 관리한다, 대출자가 관리, 그런 말 절대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위탁 관리 계좌 에스크로를 통하여 관리한다라고만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제3의 통장 갖고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넘겨봤을 때 가로 7번 독립된 회사, 이게 독립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사업주와 무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주와 무관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면 결과적으로 빌린 돈은 회사가 빌린 거니까 사업주의 채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부외 금융이 발생하는 거고, 금융기관 입장에선 사업주가 망해도 독립적이니까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까 다 밑줄 근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됐어요? 끝. 그래서 이제 뒷장을 넘겨보시면 한국주택금융사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 나와 있죠. 근데 이 부분은요, 거기 큰 제목 바로 아래 보세요. 큰 제목 366쪽 맨 위에 제목 아래에 보면 저자가 당구장 표시해 놓고 시험 시행을 기준으로 끝까지 살펴봐야 된다고 써놨죠. 결국 이 말은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시험이 10월 달이죠. 10월 달까지 1년에 서너 번씩 바뀌어. 이거 서너 번씩 바뀌니까 지금 외워봤자 바뀌는 걸,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외우잖아요. 나중에 바뀐 게 안 외워져. 머리 외워놨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안 봐. 언제 본다? 최소한 8, 9월 가서 본다. 그때 가서 몇 가지 정리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금융론을 마무리 지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개발론으로 이어갈게요.